우리가 본격적으로 3단원은 화학 반응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단원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동적 평형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되고, 이 부분은 화학 평형을 설명하는데 이 정도의 도움밖에 되지 않는데 왜 쌤이 여기를 다루느냐. 15계정에서 여기가 주였거든. 이 동적 평형의 현상 세 가지가 주였거든.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만 주였고 화학 평형은 저 뒷전이었어. 화투에서 나온다 해가지고. 그런데 말이야, 이제는 주객이 바뀌어 버렸네. 얘가 계기약해. 그런데 15계정에서 여기에 관계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니들한테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반복적인 문구 두 개가 거의 수업 30분까지 계속 나올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인가만 이해해봐. 먼저 동적 평형이 무엇이냐. 이름에서 풍기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 동적.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인다거든. 저거 반대가 정적이잖아. 움직이는데 평형이야. 이거 뭘 의미하지? 뭔가 방향이 반대인데 똑같은 거지. 그치? 그게 센스라는 거야. 좀 더 접근한다면. 자, 가역과 비가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우리는 어디선가 내가 가르쳤나? 모르겠는데 에너지가 비가역이라는 말을 어딘가 들었어. 일방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흐른대. 연력학 몇 법칙이야? 3법칙. 좋았어. 몇 법칙이야? 1법. 야, 이러면 가르친 내가 뭐가 되지? 너 안 배웠잖아. 통합과학 시간에 했잖아, 이씨. 야, 에너지의 방향성을 제시한 게 이 법칙이지.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 아니야. 그 책은 이제 빠삐코냐? 토해네. 아니 미안하다. 아, 미안. 내가 잘못했다. 아, 미안하다. 미안. 저럴 줄 알았어. 아, 던질 줄 알았어. 빠삐. 가역이라는 건 순수하게 말을 바꾸면 역반응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비가역은 불가하다는 얘기고. 왜 불가하냐? 뭔가 차이가 크겠지. 돌아오는데 한참 걸리거나 오랜 시간과 그리고 완전한 고립계를 만든다면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비가역이라 불러. 자, 봐봐봐. 화학 반응에서 화살표 왼쪽, 그 다음에 화살표 오른쪽, 이것을 각각 정반응, 역반응이라고 한대. 우리는 화살표의 좌측에 쓴 것들을 반응 물질이라고 그러고 우측에 쓴 물질을 생성 물질이라고 할 거야. 그러나 1단원에서는 이것만 배웠단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1단원 문제의 특징이 뭐였어? 두 개의 물질이 반응물일 때 누구 하나가 0이 될 때까지 반응이 끝났어. 그걸 완결했다라고 얘기해. 얘는 완결이 없는 거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지금 이건 완결이 있을 수 있어. 한쪽 방향으로는 일방적이니까. 이거 무슨 반응이라고? 비가역이니까. 우리 비가역만 배웠다고, 1단원에서는. 그래서 A2, B2가 있는데 A2가 0이 되고 B2가 남아. 그럼 그 A2를 생성물을 결정짓는 물질이다. 여기 한 개의 물질이라고 우리가 배웠다고. 기억은 없겠지만. 알겠어? 그런데 여기서 얘가 추가되는 거야, 얘가 추가된 거야. 이 노란색의 화살표는 말이다. 정반응에서, 이거 우리가 정반응이라고 그러잖아. 정반응에서 생성물이었던 애가 역반응에서는 반응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얘가 반응물이 되고 얘가 생성물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럼 우리가 쓰는 반응물과 생성물은 누구를 기준으로 쓴 말이다? 정반응을 기준으로 한 말이야. 언제든지 가역은 생성물이 반응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이렇다 보니 내가 반드시 그냥 요 그림만
설명해 주는 거잖아, 지금. 그지? 역반응이 가능하대. 그러면 니들은 뭐라고 생각해? 오, 가능하대! 왜가 없어, 왜? 왜요? 이게 없어. 왜? 배운 게 없으니까. 그잖아요. 배운 게 없으니까 지식도 바닥인데 내가 질문했는데 웃기는 질문이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정반응이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역반응은 왜 생길까요? 라는 자문자답이네. 그죠? 평소에 공부 엄청 했죠. 그죠? 맞아요. 이 친구 미치려고 얼굴이 피가 나면 궁금해 죽으라 얼굴이 터질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왜 가역반응이 생길까요? 잘 보십시오. 상태로 잠깐 표현해 드릴게요. 고체를 어떻게 하면 액체가 돼요? 에너지적 출입 관계로 열 에너지가 흡수되면 되죠. 열 에너지가 흡수되잖아요. 그러면 과학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얘기를 해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런데 우리는 운동부는 뭐 생각해요? 유후! 이런 거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고체는 이 운동을 해요. 또는 진동 운동을 합니다. 액체는 진동의 병진 운동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죠? 두 번 쓰기 싫어서 아까 안 썼어요. 이것도 계속 이런 수업 한 열 몇 번 해봐요. 같은 수업 또 쓰기 정말 싫더라고. 이 운동이 활발해진다고요. 이 운동이. 2분의 1 mv제곱이 아니라. 알았냐? 그래서 이럴 때는 열을 뭐 한다라고 한다? 흡수한다라고 얘기해요. 열을 흡수했으니 무슨 에너지가 증가하더라? 내부 에너지요. 그렇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겁니다. 내부 에너지가 뭐더라? 이런 운동 에너지예요. 자, 그런데 얘들은요. 고체는 특히 제가 얘기했죠. 분자간 인력에서. 녹는 점은 분자간 인력으로 삼기는 조금 껄쩍지근하다. 왜요? 고체들마다 자기 고유의 구조가 있어요. 열을 가하면 그 구조를 깨는데도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구조가 비교적 단단한 애들은 마치 녹는 점이 높은 것처럼 측정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 갔어요? 얘들을 운동을 재는 건 무의미하다. 우리는 잘 봅시다. 흡열을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얘를 측정을 많이 합니다. 기체를 많이 측정한다고. 기체? 이거 합니다. 병진? 합니다. 병진 운동이 회전하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거. 근데 얘는 무엇보다도 어떤 운동이 대표적이다? 이게 대표적. 직선 운동. 이게 2분의 1 mv제곱이에요. 알았습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더군다나 완전 탄성체이기 때문에 맞고 튀어나와도 속도가 안 변합니다. 속력이, 크기가 안 변해요. 속도는 변하죠, 그죠? 속력이 안 변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옵니다. 와, 정신없이 변하잖아. 정신없다. 점점점. 그죠? 우린 이거를 정말 뭐하구나? 무질서하구나. 그래서 무질서한 정도가 커지구나라고 합니다. 어디서 들었겠지만 흐트러진다. 어디서 들었어요. 그냥 어디서 뭔가 들은 기억이 나요? 흐트러진다. 확 흐트러진다. 이게 기체로 갈수록 심하다고요. 무질서도 증가가. 아까 뭔가 걔가 진행하는 방향도 이거 아니었나? 누구였지? 누구 하나만 걸려 죽여버리겠어. 그거지. 잘했어. 키가 부쩍 큰 것 같아. 자네 20살 넘더니. 그죠? 자, 여러분. 무질서도 증가 방향. 알겠어요? 저건 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물체들의 운동 에너지 증가 방향이에요. 알았어요? 그리고 기존 상태가 변하지 않는 상태라도 규칙보다는 물체들은 뭐가 좋다? 불규칙을 좋아해요.
그렇게 돼가는 것이 확산이고요. 아셨어요? 그런데 이 방향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얘들은 이 방향도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 노란색의 방향은 뭐냐? 역반응 이러지 마시고요. 이건 지금 가역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 방향, 도대체 고체 쪽으로 갈수록 어떤 점이 좋길래 이쪽도 얘들이 추구를 하느냐? 여러분, 보호 전자껍질 모형 아시죠? 통합과학회에 배웠던 원으로 표현되는 거, 그죠? 그때 원이 클수록 작을수록 에너지가 언제 높았죠? 클수록. 그래서 가장 큰 원에 있는 전자가 원자가 전자였어요. 기억나요? 보호가 처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핵과 가까울수록 작은 원일수록 에너지적으로 뭐하다? 안정하다. 수소는 전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가장 작은 원의 전자가 있을 때 바닥 상태다.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런 설명을 들어봤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세요. 얼음이 있고 물이 있고 수증기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먹어도 돼요? 다시요. 얼음이 있고 물이 있고 수증기가 있다고 칩시다. 누가 전기분해하기 제일 편해요? 수증기입니다. 선생님 우리 물 전기분해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빠졌죠. 도선이 열을 낼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도선이 끊어졌는데 전기분해할 때 전자들이 왔다가 에이씨 없네 이러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해질이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준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생겨? 열이 생기고 그 도선 주위에 있던 물이 기화가 돼요. 그러면서 잘려요. 산소와 수소의 극성 공결이 잘림으로 인해서 뭐가 생긴다?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얼음을 갖고 전기분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녹이고 에너지를 녹인 다음에 그걸 또 도선을 연결해서 기화시켜서 전기분해해야 돼요. 불편하죠? 아니, 전기분해하기 에너지 많이 들죠? 그걸 안정하다고 해요. 화학 변화하기 어떻다? 어렵다. 안정한 거죠. 전자를 떼어내기 어려운 껍질은 가장 작은 원에 있는 껍질이라는 그 전자라는 얘기죠. 이해갑니까? 이게 어느 방향이냐? 그래서 이쪽 방향이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이라고. 이게 커진. 이 둘이 충돌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로 선택을 떠나서 고급 화학과 가지고 만약에 이쪽에 물질과 에너지를 배운다면 여러분들이 얘를 한 번은 볼 수 있습니다. 오, 이거 쓰지도 마세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게 깁스라는 과학자. 병원 가면 깁스라는 과학자가 주장한 건데요. 반응이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 G라는 자기가 만들어낸 그 G라는 에너지가 마이너스면 이건 보나마나 자발적 반응이다. 그럼 자발적 반응이 진행되려면 무질소도 고려해야 되고 에너지적 안정도도 고려해야 되는데 조건에 따라 그게 다른 거를 이 사람 공식에 넣으면 딱 나와요. 공식에 넣으면 딱 나와요. 이게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공식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써요. 곱하기니까. 요게 누구냐고요? 얘입니다. 뭐라고 해요? 무질서도요. 엔트로피. 요게 누구냐면 엔탈피, 내부 에너지요. 에너지, 내부 에너지예요. 이게 변화. 여러분 열을 배울 때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반응물의 생성물이 일어나는 그 현상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개, 시스템이요. 그리고 그걸 관찰하는 관측자가 있는 곳을 주위라고 해요. 온도계는 여기 있고요. 온도계는. 그래서 열이 나오면 발열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반응물의 에너지 준위보다 생성물의 에너지 준위가 낮다는 걸 설명하고 그 에너지 차를 델타 H라고 불러요. 0보다 크겠네요. 맞죠? 쏘리 0보다 작아야죠. 얘들은 에너지 잃어버린 거니까. 얘들 입장에서. 우리는 발열이지만 얘들 입장에 에너지 잃은 거잖아요. 그게 델타 H예요. 그리고 델타 S는 엔트로피인데 이게 입자수가 큰 방향이냐 적은 방향을 갖다 고려하는 거죠. 자,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이 공식이 나왔을 때 저 쌤이 가르쳐준 건데 한번 보여준 건데 라고 해도 접근성이 엄청 커져요. 그냥 우습게 들으세요. 따라해보세요. 지랄하는. 따라해보라고. 지랄하는 한 마리 말티즈. 말티즈가 뭐냐? 개잖아, 개. 댕댕이. 개의 델타 H, 개의 엔트로피야. 알았어? 그냥 이거 나오면 저거 과학선생님 그때 썰렁하게 개 그친 건데 뭐 이런 거. 저 G가 0보다 작으면 자발적이다. 알았어? 이 발열 반응 같은 경우 이게 마이너스잖아. 그럼 얘가 플러스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얘가 뭐가 될까? 마이너스가 이게 자발적이야. 이 공식이 되게 편해. 피부는 노랗다에서 이 두 개의 공식을 갖고 넣어서 풀면 좀 빨리빨리 이해가 가. 알았어? 나중에라도 그럴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가역 반응은 왜 일어나는 거지? 무질소도 방향과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이 충돌을 하는 거야. 근데 니네 이 생각은 잘해봐. 충돌을 하는데 좀 더 무질소도가 증가하는 방향 쪽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이 강한 쪽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반응물과 생성물은 그때그때 달라. 농도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들어봐봐. 예를 들어볼게. 자, 이쪽이 물이다. H2O 물이 있고 하나는 수증기야. 물에서 수증기는 무슨 방향일까? 무질소도 증가 방향이라니까. 근데 수증기에서 물은 뭘까?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 둘이 충돌하는 거예요, 저게. 근데 들어봐봐.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 흡열이야, 발열이야? 흡열이란 말이야. 온도를 높여주면 반응이 잘 일어나요. 이해가니? 자, 빈 공간에다가 물을 떠놓고 실험을 하는데 주위 온도를 높여놓으면 물이 많이 줄어요. 수증기가 많아지고. 이해 갔어요? 그건 정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평행에 도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온도를 낮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정반응이 잘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실험보다 물은 좀 높고요. 왜? 증발이 잘 안 일어났으니까. 수증기는 그때보다 좀 적을 거예요. 역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평행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이해 갔어요? 일단 그걸 화학 평형에서 제가 다룰 거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에너지적 안정도, 무질소도 증가 이렇게 한번 보고 끝내자고요. 여기 써있는 내용들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지만 이런 진짜 몇몇 안 되는 특별한 비가역 반응 빼놓고는 모두 가역이에요. 사실은. 왜?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봅시다. 푸른색 염화 코발트, 이거 푸른색 리트머스랑 헷갈리지 마시라고. 푸른색 리트머스는 수용액의 액성을 따지는 거잖아요. 산성이잖아요. 산성. 얘는 물이 있다 없다 그거 확인하는 시험지예요. 종이. 그러니까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이렇게 갖다 댔는데 얘가 붉은색으로 바뀌었어. 그럼 물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근데 좀 있어 봐요. 물이 날아가 버리죠? 그럼 푸른색으로 돌아와요. 이게 가역 반응입니다. 그냥 가역 반응이 이런 게 있다라고 넘어가라고요. 괜찮아요. 외우고 싶으면 이거 외우라고. 이거 하나로 단독으로 나오니까. 그렇다고 이걸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알았어요? 여러분, 가역 반응이 뭔지 알겠어요?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은 그게 조건 두 개가 바로 따라와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얘가 만약에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면 정반응으로 가는 속도와 역반응으로 가는 속도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내가 말한 생성물이 많은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하고
역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건에 따라 정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하기도 하고 정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린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하기도 한다. 그러나 평형에 도달하다 그러면 속도는 똑같다. 정반응 속도 역반응. 두 번째, 이렇게 가역반응에서는요 반응물만 있어도 안 되고 생성물만 있어도 안 돼요. 둘 다 공존해야 돼요. 둘 다 공존해야 동적 평형입니다. 이해 갔어요? 왜? 끊임없이 반응이 멈추지 않고 일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다시 두 가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공존해라.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해라. 알겠습니까? 자, 가역 반응에 예해가지고 세 가지가 떴습니다. 딴 거는 좀 그렇습니다. 거시기 합니다. 여러분, 광합성과 호흡을 써놨는데, 그냥, 거시적으로 봐라 이거죠. 저거 여러분 저기다 써놓으면 욕먹습니다. 광합성이 한 번 일어나는데 수십 단계의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요. 그 다음에 호흡도 엄청나게 많은 단계를 거쳐야 돼요. 커다란 3단계를 거치고, 중간에 예를 보면, 전자 전달계부터 시작해서 엄청나요. 반응이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써서 저렇죠. 근데 저것조차도 누구밖에 못해요? 식물군집밖에 못합니다. 동물은 안 돼요. 광합성을 안 하니까. 그쵸? 여튼 반응물과 생성물이 동일하잖아요. 써놓기. 그죠? 그래서 이들은 가역이다라고 써놓긴 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시다. 두 번째 거는요. 탄산칼슘의 지하수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지하수거든요. 지하수 속에 CO2가 녹아 있다라는 가정이죠. 여러분, 지하수는 최근에 만들어진 거니 과거에 만들어진 거니? 과거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알아요? 그게 지하에 갇혀있던 물이 흐르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원시대기에 지구에 CO2가 많았거든요. 그 대부분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떨어지면서 해수에 녹았어요. 근데 그것들이 어패류를 통해서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에서 탄산칼슘으로 바뀌면서 땅속으로 거의 들어왔죠. 그래서 딴 건 모르고 이거 외우세요. 탄소의 순환에서 탄소는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중에 어디에 제일 많다? 이거 통과야. 기권. 직권에 제일 많아요. 무슨 형태로? 탄산칼슘의 형태로. 외우세요. 니네 탄산칼슘의 주성분인 광물이 방해석이야. 아마 중1 때 공부 좀 한 친구들은 비스듬한 육면체에 산을 떨어뜨리면 기포가 이러고 외웠을 거야. 걔가 방해석이고, 그 광물이 주요가 된 게 표적암의 석회암이야. 그게 탄산칼슘이야. 그게 고온고압을 받아서 변성되면 대리암이 돼. 탄산칼슘이야. 이해 갔어? 그래서 방에서 석회암, 탄산칼슘은 대리암은 산을 떨어뜨리면 기포가 나와. 어떤 기체? CO2. 근데 여기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지표층이 이렇게 있는데 지표층이 지질학에서 이렇게 이거 꼭 무슨 모양 같냐 이거? 약간 벽돌 모양 같지 않아? 이러면 무조건 이거 석회암층이야. 벽돌 모양입니다. 여기에 누가 흘렀다는 얘기야? 이렇게 지하수가 이렇게 흘렀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녹인 거지. 녹았는데 얘가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에서 자라 내려오는 게 종류석이야. 고드름처럼. 밑에서 자라 올라가는 게 석순이고, 만나면 석주가 돼. 기둥. 알겠니? 자, 이 말은 이런 말만 기억해라. 땅 속에는 탄소가 탄산칼슘 형태 또는 화석 연료의 형태로 존재해요. 석탄이나 석유 같은. 근데 그것이 기권에는 CO2지. 물론 생물권에는 탄단지로 존재하겠지. 3대 영양소. 바닷물 속엔 이렇게 존재해요. 탄산수소 이온. 바닷물 속에. 특히 생명과학 공부 좀 하는 친구들 3월달에 순환계로 CO2가 운반될 때 혈장의 CO2는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가 78%다. 알았냐? 거기에
헤모글로빈으로 20%. 카바미노 헤모글로빈이라고 하거든. 그리고 CO2가 그냥 운반되는 게 한 8%. 알았어? 그래서 탄산수소 이온은 물속에 CO2가 존재하는 형태라고 보면 돼. 그래서 탄산소 칼슘으로 가기도 하고 석회동물이 뚫리는 게, 그 다음에 얘들이 거꾸로 역반응으로 종소 속순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역반응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 자, 여기 탄산칼슘 이거 분해하는 거거든. 그럼 이거 생석회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고 이거? 생석회. 우리 1단원 안 배우고 넘어왔잖아. 그지? 만만해서. 맞지? 생석회가 점토를 섞잖아. 그러면 시멘트야. 너희 시멘트가 어떤 특징이 있냐? 금방 굳는다. 쌤! 저기 건문 밟지 마세요! 뭐 이렇게 써있던데요? 야, 이틀이면 굳으면 졸라 빠른 거야. 알았냐? 저 건물 짓고 그런 거 봐봐. 막 4일, 5일, 막 일주일도 더 걸려. 굳는데. 왜 그런 줄 알아? 딴 거 자꾸 섞어서 그래. 이게 시멘트만 갖고 딱 만들면 금방금방 모형을 구현할 수 있어. 하루 반나절만 지르면 얘가 또 딱 굳어. 회색으로. 근데 무게에 약해. 하중이야. 그래서 건물 질 때 밑에다 시멘트만 넣었다가 다 부서져. 거기다 뭘 넣어? 돌멩이도 넣고 모래도 넣고 넣으면 이게 콘크리트가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콘크리트는 누르는 건 잘 버티거든? 흔들리는 거야, 약해. 고층 건물은 흔들리거든,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다 철근을 넣어. 우리 옛날 그 조상님들 그 지혜지, 진흙벽에다가 지푸라기를 넣으면 얘들이 퍽 거기도 서로 잡아주는 역할. 안 무너지고. 그런 거야. 그래서 옛날에 그랬대잖아.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어디서 수원성인가 그거 하나가 그 수원성이 그렇게 만들었대. 돌멩이로 싸서 성을 만든 게 아니라 겉은 돌멩이인데 안에 진흙인 거야. 그것도 지푸라기 잔뜩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바위로 때리고 와서 밟고 해도 이게 안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성문을 지상 1m 위쪽에 이렇게 성문을 만들었더라고. 공중에 떠 있는 거야, 성문이. 그래서 이제 평소에 갈 때는 거기다 이렇게 판을 대고 사람들이 넘나들어. 그리고 전쟁이 나면 그거 빼. 그러면 적군이 왔는데 못 넘어와, 거기를. 한 번 빼고 점령이 된 적이 없대요. 그것도 한 번도 내란이야. 안에서 분란이 나가지고 뚫린 거지. 하여튼 저 생석회는 시멘트 만드는 재료고, 두 번째 저 생석회는 물에 녹으면 수산화칼슘 수용액이 돼. 석회수. CO2 막 찾는 거 있지? 그 정도. 그냥 야, 가역 반응은 이런 게 있어. 정반응과 역반응이 가능해. 끝. 그러면 반드시 평형에 도달하잖아. 그러면 반응물도 있고 생성물도 있어야 돼. 끝이야, 그게. 알았어요? 정말 외우고 싶으면 가끔 이런 거 나와요. 비가역. 여러분, 비가역은 무질서도 차가 엄청 나거나 에너지적 차가 엄청 나거나 그럴 때, 도저히 가지 못할 때. 그럼 이게 어떤 경우냐?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 첫 번째요,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예요. 기체는 무질서도가 한참 큰 거 아니야,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그래서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예를 들어서 금속 반응, 또는 여기 없지만 탄산칼슘이 산과 반응해서 CO2 발생하는 반응, 이런 건 비가역이에요. 아셨어요? 비가역 반응입니다. 두 번째, 중화 반응. 비가역. 중화 반응. 왜 그러냐? 중화 반응을 하면 발열인 건 알아요, 여러분들? 중화열이 에너지가 졸라 낮아져. 다시 올라가려면 못 가요. 쌤, 이렇게 가면 되죠? 여러분, 내가 얘기했죠. 한 단계가 아니라고. 이렇게 됐는데, 해서 가기가 어렵다고. 거꾸로. 알았어요? 다음, 마지막. 이거 뭐였냐, 니네? 나 칼질함. 그거 뭐였어, 의미가? 100%? 그래서 칼질하라고. 나트륨이온 칼질, 질산이온 칼질, 남은 게 앙금이야. 알았냐? 이건 안정도가 졸라 세진 거야. 왜? 어차피 얘도 이온결합, 얘도 이온결합 아니냐? 그지? 결합의 안정도가 얘가 훨씬 세다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어떤 물질이 녹아 들어간다는 건, 용매가 용질과 섞인다는 건 용매와 용질 간의 인력이 센 거예요. 응?
내가 얘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 여자라고 합시다. 얘는 얘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얘가 나한테 끌려. 아, 불륜. 둘 사이보다 둘이 센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는 물분자들의 수화력보다 더 세요. 자기들 간의 인력이. 안정도가 크다고요. 이게 앙금입니다. 아셨어요? 야, 비가역 3개 있다고 뭐? 기체 발생. 그러니까 연소도 기체 발생이다, 알지? 이산화탄소 발생하니까. 기체 발생, 중화 반응, 침전 반응이야. 알았냐? 여기 있는데, 다 똑같은 말이고, 여러분, 여기 봐봐. 탄산나트륨에 누구 칼질할까? 나트륨. 그럼 얘랑 짝이 되는 게 상대방이 음이온이거든. 누구? 염화이온. 그래서 탄산칼슘이 뭐다? 앙금이야. 혹시 기억하냐? 박하사탕. 박하사탕이 무슨 색깔이야? 흰색. 그렇지. 바륨, 칼슘, 황산, 탄산. 이게 앙금의 사골이야. 흰색 앙금. 나만 봐. 질투나게. 어디 날파리를 쳐다보고 있어. 자, 이제부터 동적 평형 상태의 두 가지를 바라보고 마지막을 치러가겠다. 여러분, 동적 평형 정의 딱 썼어요, 2개. 눈으로 한번 째려보세요. 아, 아까 우리가 한 거예요. 맞죠?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은 거죠. 근데 출제자가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항상 멈췄다고 나와요. 저 반응 정지했다, 이런 식으로. 0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두 번째, 공존한다는 거죠. 알았어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어떻다? 공존한다.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상평형부터 보겠습니다. 시험에 단골로 나왔던 문제예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상평형은 조건 하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액체하고 기체를 볼 겁니다. 액체가 기화되는 거예요. 어디서? 액체 표면에서. 이걸 유식한 말로 증발이라고 그래요. 별로 유식하지 않죠? 증발이에요. 증발은 일정한 표면에서 일어나요. 그래서요, 잘 보세요. 면적당 기화되는 입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면적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얘가 넓냐? 그럼 빨리 끝나는 거고, 동적평형이. 좁냐? 천천히 끝나는 건데, 면적당 증발하는 속도는 온도가 동일하면 동일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온도가 동일하면 증발 속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상평형에서 액체가 기체가 되는 반응이든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되는 반응이든, 여러분, 고체가 기체되는 반응이 무슨 상태가 하지? 그렇죠, 승화. 응? 두 반응 모두 면적당 기체가 되는, 승화되는 혹은 기화되는 그 속도는 온도가 일정하면 같다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온도 일정이면, 알았어요? 이 정반응이 액체 기체 관계면 증발 속도고요. 고체 기체 관계면 승화 속도가 될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게 일정하다고. 이거 조건을 알아야 문제 풀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봅시다. 이런 그림이 갖는 의미가 뭐냐? 여기에 화살표가 보일 겁니다. 저 공기 중으로 나온 저 화살표의 방향은 무지소도 방향일까요?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일까요? 맞아요. 기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응축되는 애는 뭐예요? 응축, 응결되는 애는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이 되겠죠? 그런데 봅시다. 첫 번째 둥근 바닥 플라스크의 무지소도 증가 방향. 기화된 애들은 3개예요. 맞죠? 두 번째, 3개예요. 맞죠? 세 번째, 3개예요.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온도가 일정해서 증발 속도가 일정한 거죠. 그런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 이 액체의 표면 위에 기체 입자들이 쌓이겠죠. 그럼 무슨 속도가 증가한다? 역반응인 응축 속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걔들은 최대로 커져봐야 정반응 속도랑 똑같은 경우가 끝입니다. 왜? 이 꼴이 되어야 동적평형에 도달하니까. 넘어서면 동적평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마지막에 있죠. 위쪽으로 기화되는 거 3개, 아래쪽으로 응축되는 거 3개, 이게 동적평형이에요.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디테일하게 본다면요,
물의 높이는 어디가 제일 작아야 돼요? 요 세 번째가 가장 작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수증기 입자수가 위에 제일 많으니까. 그럼 두 번째, 이렇게 물 입자수가 줄면 수증기 입자수가 증가할 텐데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이 상태를 포화 증기압이라고 불러요. 포화 증기압. 그래서 어떤 온도에서의 증기압력? 그럼 저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온도에서 증기압력? 여러분, 증기압력이 세려면 증기 입자수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야 되겠지? 증기 입자수가 많아진다는 건 분자간 인력이 약하다, 강하다. 잉크에도 소용없어. 빨리 얘기해. 강하다. 잘했어. 약하다, 가서. 이 친구처럼 잘 해야죠. 방송용. 알겠어요? 야, 인력이 약해. 금방 기화되지. 강한 놈이 어떻게 기화가 돼? 라고 틀렸으면 제가 말하려고 했어요. 저 친구가 맞췄네. 인력. 저 얘기 안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좋았어.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거를 딱 이렇게 자릅니다. 평에 도달한 시간이잖아요. 자, 이거 잘라봅시다. 여러분, 이쪽으로 갈수록 물 입자수 어떻게 가요? 함수. 수증기 입자수는요? 증가. 그런데 여기를 지나면요, 둘이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개체수에 도달하면 그 숫자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동쪽 평형 후에. 이해갑니까? 다음, 이쪽으로 갈수록요, 증발 속도 어때요? 증발 속도. 아까 얘기했죠. 온도가 일정하면 끝까지 일정해요. 증발 속도는. 근데 역반응의 능축 속도는 어때요? 능축 속도는 증가하다가 여길 지나면 얘 역시도 일정합니다. 누구랑 같아지죠? 증발 속도는 같아지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자, 봅시다. 자, 수증기와 물을 써놓을게요. 쭉 0 T 2T 3T. 이거 입자수예요, 여러분. A B C 그 다음에 D E. 여러분, 요때 동쪽 평형에 도달했대요. 됐습니까? C는 F다. 맞아요, 틀려요? C는 F다. ET의 동쪽 평형에 도달했다고. 그러면 더 이상 물 입자수는 줄지 않잖아. 뭔 말인지 알아? 니네 A가 커, B가 커? A가 큰 거 알겠어? B가 커, C가 커? B가 큰 거 알겠어? C가 커, F가 커? 같다고. 물은 계속 준다니까? 계속 줄어요. 줄다가 동쪽 평에 도달하면 일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반대로 수증기 입자는 어때요? 계속 커지죠? 계속 커지죠? 그러다가 여기 와서 또 일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D분의 B가 커요? 2분의 C가 커요? 첫 번째. 그렇죠. D분의 B가 당연히 큰 거예요.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큰데.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 봐봐요. B 플러스 D가 커요?
F 플러스 G가 커요. 다시요. B 플러스 D가 커요. F 플러스 G가 커요. 같다. 둘 다 A예요, 여러분. 둘 다 A. 안 그래요? 잘 보세요. 얘를 내가 100개라고 할게요. 근데 얘가 80개가 됐네? 그럼 얘 몇 개 해야 돼? 20개죠. 수증기로 변한 건. 얘가 60개네? 그럼 얘 몇 개요? 40개라니까요? 그럼 동적평에 도달했어요? 이거예요, 계속.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미지수로 썼을 때 어려워하더라. 다음 또 하나. 가로축이 시간이 걸나? 여기 1이네? 그래프 두 개가 있는 거야. 하나가 이렇게 있고, 하나가 이렇게 있어. 서로 맞나? 자.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가 무슨 시간의 변화에 따라, 여기 동쪽편에 도달했겠죠, 여기 이렇게 변해. 요 값은 노란색일까 빨간색일까? 야, 얘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데 얘가 점점 커지잖아. 노란 색깔이라고. 분자가 점점 커지잖아. 그 누구랑 같아져? 증발 속도랑 같아지는 형국에 이게 지금 얘가 노란 색깔이고 노란 색깔 얘가. 그럼 뒤집어 놓은 거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는 누구다? 빨간 색깔. 얘는 점점 작아지지. 분모가 커지는데. 뭔 말인지 이해 갔어? 이 정도. 여러분 엑서사이즈 1번 문제 보세요. 일정 온도에서 밀폐 용기에, 그럼 일정 온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고. 증발 속도가 일정하다는 뜻이라고. 얘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럼 가 다에서 물의 증발 속도는 누가 커요? 그러면 다 똑같다고 대답해야 돼요. 가 이꼴 나 이꼴 다. 그런데 응축 속도는 어때요? 가보단 나가 크고 나보단 다가 크다고요.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여기 화살표를 보시라고. 처음엔 화살표가 위로 3개야. 근데 두 번째 그림도 위로 3개야. 마지막 그림도 위로 3개야. 증발 속도는 똑같다니까. 근데 반대 방향에 응축되는 속도를 보니까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야. 그러나 한도 끝도 없이 빨라지는 건 아니야. 정반응 속도랑 같아질 때까지만 빨라진다. 알았어? 자, 이 그림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동쪽 평행에 도달하면 더 이상 증기입자수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 증기압력이라 한다 이거예요. 증기압력. 그러니까 증기압력이 채식되려면 포화 상태에 이어야 돼요. 그 온도에서. 그걸 나타낸 그래프다. 그럼 이 그래프가 말하는 게 뭐냐? 왜 정반응의 증발 속도는 온도가 일정하면 일정할까? 그 얘기를 알려주는 거죠. 뭐냐? 어떤 온도에서 있잖아요. 어떤 온도에서 증기 압력이라 하는 건 그 기체들의 분자간 인력에 인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 잘라봐요. 증기압력 누가 제일 세요? 다이에틸에틸가 제일 세요. 무슨 얘기죠? 같은 온도라도 분자간 인력이 약하니까 금방금방 기화된다는 얘기예요. 기화된 입자들이 내는 게 증기압력이니까. 그럼 누가 제일 센 거예요? 물이 제일 센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요, 끓을 때가 와요. 액체 표면에서 막 기화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도 기화가 되는 부글부글 소리가 나는 끓을 때가 온다고. 그게 언제냐? 그 증기압이, 액체 표면의 포화성 기압이 대기압과 같아질 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그런 거야. 얘가 면적당 증기의 입자수가 밖으로 막 빠져나가는 게 사실 증기압이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그걸 포화 증기압 상태에서 측정한 걸로 재거든. 근데 그게 대기압과 똑같아지면 얘들이 충돌을 해. 알아요? 충돌을 해가지고 저 안에서부터 압력을 받아서 기체가 밖에서 나가. 그럼 소리가 나. 보글, 보글, 막 이러면서. 그게 끓음이야. 알았어?
다시 그 어떤 분자들의 증기압이 대기압과 같아지면 뭐한다? 끓는다. 그래서 물은 끓는 점이 100도씨라는 건 1기압일 때만 그래. 얘가 높은 산에 가지 96.4도씨래. 왜? 압력이 떨어지니까. 높은 산. 이해하냐? 여러분, 물은 에탄올과 마찬가지로 분자 간 인력 중에 비교적 센 이 결합을 합니다. 이 결합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무슨 결합일까? 일단 분자 간 인력은 분자량의 기인이에요. 분자량이 크면 분자 간 인력 세다고 분명히 기름을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근데 쌍극자 힘이 있다고 그랬죠. 극성 분자 사이의 힘. 이 힘 외우라겠는데? 힌트가 이건데? 아, 없다. 힌트가 이건데? 이게 뭐, 이게 뭔지 몰라요? 집이 없어, 이거? 이거 첨단 제품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이에요. 기억 안 나요? 그래도? 이 결합은 통합과학 시간에 어디서 나오냐면 DNA 이중 나성 구조에서 기본적인 힘으로 나와요. 아데닌, 타이민, 티아민이라고 하죠. 둘이 2번 와요. 구아닌, 사이토신이 3번 해요. 맞습니다. 수소결합. 와, 이 창피한 거. 그럼 핸드폰은 뭔데? 수소 배터리? 괜찮아. 악수 3번 하고 있어. 자. 쌍극자 모멘트가 있다. 무슨 뜻이라고 했어? 분자다. 화합물이다. 극성 공유결합이다. 이거 차이가 0이 아니다. 모든 원자가 갖고 있는 전자성을 당기는 상대적 힘의 세기를 뭐라 불렀어? 전기음성들 하겠잖아. 니네 전기음성도 누가 제일 세? 폴로링. 그럼 제일 약한 비금속. 잘했어. 그러면 이들 음성도차가 큰 놈일수록 극성이 더 셀 거 아니겠냐? 제일 센 게 누구랑 누구 사이야 그럼? 수소와 플로린. 그 다음은 수소와 산소. 그 다음은 수소와 질소. 그래서 H&FO에서 핸드폰 이런 거 외우라고 그랬잖아. 네. 괜찮습니다. 뭐 먼저 배운 애들이라고 별거 없죠? 다 병기님 시향. 안 배워도 됩니다만 음성도차가 크면 모멘트가 크고 그럼 부분전환도 크게 나타난다는 걸 알려주려고.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림은 더 모르겠네요. 그죠? 이거 내가 막 잘난 척 하려고 그림 막 올려놓은 거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기압 상태에 있냐? 1기압 상태에서 왜 이거밖에 출제 못하는지 보여준 거야. 물하고 수증기 관계. 그지?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고체와 기체. 승화 관계 왜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봐봐. 1기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액체가 나올 수가 없어. 5.1기압 정도는 가야 액체가 출현해. 그러면 여기밖에 시험에 낼 수가 없다고. 그럼 우리가 온도가 일정하면 일정하다는 게 누구 속도라고? 이거 속도야. 얘도 승화 속도고 얘도 승화 속도고 알았니? 얘도 승화 속도지만 요거 빨간 거 정반응의 승화 속도. 알았니? 저게 일정하다라고 놓고 풀면 된다. 그럼 역반응인 기체가 고체가 되는 저 반응이 점점 빨라져서 같아지는 거야. 동적분.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올려놨다. 두 번째가 용해평형인데 얘는 원리는 똑같아. 용매가 있어. 일정한 용매에 용질이 섞이는 거야. 이걸 우리는 용해라고 해. 그래서 정반응을 용해 속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용 얘기 되는 거거든. 근데 말이야 속도에 대한 개념은 없어 얘들이. 왜 그럴까? 고체라서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고체는 고유의 결정이 있다고. 그래서 뭐 액체, 기체의 관계처럼 표면에서 증발하는 속도가 일정 이르지 않아. 고체 결정의 차이 때문에 그 속도가 들쭉날쭉해. 또 어디 고체들이 뭐 고유롭게 있는 게 아니라 물하고 접촉한 면에서만 얘들이 용해되거든. 그 면에서만. 근데 면이 울퉁불퉁하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속도를 놓을 수는 없지만 그냥 일정하다고 보고 생각을 하자고. 기본적으로 거꾸로 나오는 게 이게 석출 속도거든. 그래서 시험에서는 속도에 대한 문제는 안 나오고 어떤 게 출제가 되냐면 이런 게 나와. 봐라. 가끔 얘를 묶곤 해. 과포화를. 과포가 뭔지만 개념만 보고 가자. 자, 여기 온도야. 가로축이. 세로축이 용해도라고 중딩 때 배우는 용매 100g에 녹아 들어간 용질의 그람수라는 그래프가 있어. 고체들은 흡열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 흡열이기 때문에. 왜? 고체 소금이나 설탕은 물에 들어가면 무질소도가 증가해요. 맞지? 흡열이야. 무질소도가 증가하니까. 그런데 이 온도에서 잘 봐. 이 온도에서 여기가 포화 상태지만 얘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럼 불포화잖아. 맞지? 근데 얘를 갑자기 여기로 확 낮추는 거지. 여기로. 그럼 얘도 그대로 오겠지. 이쪽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는 요만큼만 녹는다는 거예요. 요 온도에서 요만큼만 녹아. 요만큼만. 맞지? 요만큼이 포화 상태니까. 그럼 과포화에서 녹았잖아 지금. 어떤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뭐라고? 찰나야 찰나. 과포화는. 자, 요쯤에 오면 얘가 나 뭐지? 이런단 말이야. 왜? 이만큼이 녹아 있으니까. 이런 애는 그 비커의 벽면을 칼로, 알지? 이거 지금 내 소리 내야 돼? 내지 말아야 돼? 내지 말아야죠. 찌익 하면 얘가 싹 가라앉아. 아니면 이 용지를 하나를 조그만 걸 딱 떨어뜨리잖아. 그러면 얘 가라앉으면서 점점 커져. 시약결정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과포화를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고. 애들이 극히 일부야. 극히 일부. 니들 말고 극히 일부에 설탕을 녹였더니 이렇게 남은 거지. 이걸 과포화라고 착각해요. 이거 포화야 얘들아. 녹지 않고 남은 거지. 알았냐? 과해서 녹은 게 아니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이 선상을 용해도 선상이라고 불러. 그지? 그 온도에서 최대로 녹고 있는 용질의 그람수. 이거 이론이야. 요 상태를 표현하면 이거야. 근데 과포하다. 이론적인 거야. 뭐냐? 속출되는 즉시 용해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없어. 알았냐? 동적 평형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반응물과 생성물이 뭐 해야 된다? 공존해야 되는데 없잖아. 설탕이. 이거 이론적인 거라고. 이거 재수학원이라 가야 배워. 근데 뭐 수능에도 안 나오니까 나올 일이 없죠. 과포화는 저렇게 남아있는 저런 게 과포화가 아닙니다. 알았어요? 명심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배우는 건 동적 평형에 도달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포화용액 상태. 시험에 얘가 나와요. 시험에 보세요.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얘부터 볼게요. 이 설명이 뭐냐면 비커에 얘를 녹인 거예요. 23짜리 NaCl을 녹인 거죠. 알았어요? 그래서 비커 안에 잘 보세요. 23짜리 나트륨이온이 10개가 녹았고 Cl-도 10개가 녹아있는 비커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녹지 않은 소금이 있겠죠. 그래서 이 모양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물이 요동될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녹지 않은 애가 이렇게 있습니다. 녹지 않은 애가. 알겠어요? 이거 무슨 용액이야? 포화용액이에요. 포화용액. 보세요. 녹아 들어가는 무슨 속도와 용의 속도와 석출되려 하는 무슨 속도가? 석출 속도가 같은 상태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얘를 녹였다는 겁니다. 24짜리
NaCl을 녹인 거예요. 여러분, 이 둘 관계가 동위원소 관계거든요. 원자번호는 같은데 중성적수가 다른 애라 동위원소는 방사능 검출기로 잡혀요. 이거 왜 실험했냐면 24짜리 나트륨 이온을 여기다 녹이면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세요. 물이 조금 높아질 거고, 맞죠? 넣었으니까 부력에 의해서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훨씬 더 커졌어요. 아, 기세 등등하죠 얘가. 그러나 이건 변화 없다고요. 이게 무슨 속도죠? 용의 속도고, 이거 무슨 속도예요? 석출 속도는 용매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럼 녹아 들어간 나트륨 이온 숫자도 똑같을 거라는 거지. 그런데 요렇게 될 거죠. 얘가 23짜리 한 6개면 24짜리가 한 4개 되는 거죠. 10개는 변함이 없는데 얘가 섞인다는 얘기는 Cl은 계속 10개고 반응이 멈춰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주고받는 와중에 23짜리가 들어오고 24짜리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멈춰있지 않다. 그럼 더 확실한 거 설탕입니다. 여러분들이 흰색 설탕을 녹이는 거지. 그럼 설탕이 녹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황색 설탕을 부었어요. 만약에 반응이 멈췄다면 황색 설탕은 고체인 흰색 설탕 위에 살짝 얹혀서 색깔은 무색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색깔이 점점 황색으로 바뀌는 거지. 무슨 얘기지? 설탕은 멈춰있지 않고 석출되고 용해되고 이런 와중에 황색이 섞이는 거야. 거기. 그 색깔이 황색으로 변하죠. 그래도 녹아 들어가는 설탕 입자수는 동일한 거예요. 알았어요? 흰색 설탕이 전체였던 곳에 퍼센테이지로 황색 설탕이 살짝 들어가 있는 형국이다. 이런 게 뭔 실험이라고? 동적 평형은 멈춰있는 평형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가짐을 정갈하게 하고 앞서서 배운 것을 여기다가 유감없이 쏟아봅시다. 여러분, 앞서서 동적 평형, 상평형과 용의 평형은 액체 표면 혹은 고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행위라면 얘는 반응물 전체가 동시에 반응해요. 또 하나, 반응물의 숫자가 줄잖아요? 그러면 속도도 줍니다. 일정한 거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라는 거죠. 얘를 그대로 제가 내려서 뭔 소리예요? 응? 뭐 떨어졌는데? 모르겠네. 그럼 죽지 마요. 돈이면 죽고. 얘가 평형에 도달했죠. 얘를 시간을 놓고 속도를 놔봅시다. 이렇습니다. 이게 누구 속도냐면 정반응 속도예요. 정반응은 반응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입자들이 줄겠죠. 그 속도가 줄어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 속도는 입자의 농도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반응 속도일까요? 역반응 속도예요. 얘는 똑같죠? 아까 앞선 반응과 같은 공통점을 찾는다? 역반응은 절대로 정반응보다 빠를 수 없다. 어차피 1로 다가오는 거죠. 1로.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에 1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화학 평형도.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이 그래프가 갖는 의미를 두 가지를 꼭 파악하고 가세요. 이 그래프 자주 봅니다. 일단 0일 때, 시간이 0일 때 존재하는 애가 누구예요? NO2고 없는 애가 N2O4죠. 그래서 NO2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줄죠. 이게 반응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농도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농도가 증가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입니다. 일단 반응물과 생성물 구분했어요. 두 번째요.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줄어든 게 이만큼 줄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난 N2O4는 요만큼이라는 얘기예요. 이들의 관계가 누구와 관련인지 찾는 거. 이게 두 번째 마지막 목표야. 뭐냐? 얘들이 몇 대 몇입니까? 개수비가 2대 1이죠. 반응을 2대 1로 한다는 얘기예요. 반응을. 개수비는 몰수비고. 이해가냐? 그래서 이게 2고 얘 앞에 개수가 2니까 이게 1이라는 얘기예요. 2 줄 때 1 넣는다고요. 그러면 저 2대 1은 절대 평형 농도와는 무관한 거예요. 평형이 됐더니 2대 1이다 이게 아니라 반응을 2대 1로 한다고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얘가 4.0이었는데 도달했더니 1.0이 된 거야. 얼마 반응했냐? 3.0 반응했으면 이 숫자는 반드시 1.5이어야 돼요. 2대 1. 이해 갔어요? 왜? 반응 전에 얘가 4 있고 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해? 2대 1로 반응하는데 얘가 1이라는 얘기는 반응물은 반드시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사라지는 거니까. 얼마 사라졌니? 3 사라졌을 때 2대 1이니까. 여러분 요거 계수 어떻게 추측하나 봐봐. 얼마 곱하면 돼? 2분의 3 곱하면 돼. 맞지? 그럼 여기도 2분의 3이야. 근데 생성된 거니까 이렇게 써줄까? 이것은 1.5잖아. 이해갔니? 이렇게 변한다고. 요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 자, 두 번째야. 이 그림이 뭐냐? 잘 봐. 이렇게 출발한 거야. N2가 없어. N2만 있다고. 얘 색깔이 젓갈색이야. 제일 진할 거야, 이게. 제일 진해. N2만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지, 얘가. 뭐, B가 많은지 C가 많은지는 상관하지 마. B 플러스 C는 A다. 이런 것도 상관하지 마. 이게 상평이 아니다, 지금. 상평 아니야. 알았냐? 잘 봐. 여기에 가니까, 이거야. 자, 이제 말을 들어봐. 얘는 얼만큼 줄었어? A-B만큼 감소했지. A만큼 있던 애가 B만큼 존재하니까 A에서 B까지 A-B만큼 줄었고, 아이, 나이. 이게 A고 이게 B라고, 지금. 반응이 끝났잖아. 완결 평형이 됐다고. 이게 A고 이게 B라고. 그럼 누가 1.5겠냐? 이 평형에 도달했다고. 그러면 A-B만큼 감소한 거 아니야, 지금. 얼만큼 생겼어요? 이만큼 생긴 거잖아. 이만큼 생긴 거잖아. 이 둘은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라는 얘기라고, 지금. 이해 갔어요? 저 질문 있는데. 싫어요. 네. 저도 지금 야, 싫어요. 질문을 무시하는 박쌤. 아니, 다시 한번 보라고. A만에서 B래. D. 아이, 뭐야. D까지 해놓고. 이제 질문 없지? 야, 저건 실수 아니냐, 솔직히. 이걸 물고 늘어지르지. 히. 기분 나도 사약 한잔 해. 이해 갔어요, 지금?
야, 여기 B라고 써놨어. 환자원. D.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 존재하는 평형의 조현 D하고 E가 2대1이 아니야. 반응을 한 애들이 2대1이라고. 이해 갔어요? 그럼 잘 듣습니다. 얘들아, 반응물이 많어, 생성물이 많어. 평형에 도달하니까. 생성물이 많지. 이런 무슨 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했다? 정반응이 우세한 상태라고 해. 이거 아는 척 하지 마. 이거 세세히 파고 들어가면 모르더라, 이것들. 내 말 들어봐. 얘들아, 여기 입자 몇 개 있어? 개수만 보고 얘기해봐. 여기 몇 개 있어? 자, 그러면 얘는 정반응이 무질서도 증가야, 감소야? 두 개에서 하나 되는 거 이해 못해? 무질서해, 무질서하지 않아. 2에서 1로 가면. 네 동생이 있어, 없어, 동생? 없어. 두 명이 네 주위에서 놀고 있어. 그러다가 한 명이 나갔어. 편해, 안 편해? 그렇지. 이거잖아. 두 명이 놀면 막 시끄러 죽겠는데 한 명이 나갔으니까 좀 편하네. 둘이 무질서한 거야. 하나보단. 무질서도 뭐야? 감소. 무슨 반응? 흡열 발열. 무질서 증가 방향이 흡열이잖아. 반대는 발열이라고. 발열이라는 건 얘가 일로 가면서 열이 밖으로 방출되는 거니까 에너지적으로는 얘들아, 에너지적으로는 여기가 열이 있어야 얘가 입골이 된다는 얘기야. 열이 빠져나간 거니까. 이해가냐? 그러면 온도를 낮춰야 반응이 잘 일어나거든. 얘는 오히려 발열이니까. 그러면 얘는 온도를 막 낮춰서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많은 순간에 동적 평에 도달한 거야 지금. 온도를 높이잖아. 온도를 높이면 정반응이 잘 안 일어나고 역반응이 일어나. 왜? 역반응이 무질서 증가 방향이잖아. 그래서 반응물이 더 많다고, 평형에 도달하면. 뭔 말인지 알겠어? 무슨 반응이 우세하냐? 내가 말한 거 40%만 이해해도 돼. 알았어? 그 다음 단어 넘어가 봐. 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얘야, 얘들아. 이거 내가 딱 진도까지만 끝내면 그냥 뭐 20분이 남든 막 40분이 남든 보낼게, 집에. 믿지도 않네, 이것들이. 진짜야. 저 지금 아니, 어디다 대고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꼬박꼬박! 뭘 봐요? 좀 진지해야 돼. 진지하게 합시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볼 것이 평형 상수입니다. 상수죠. 이 상수는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만 보고 여러분들은 반응물이 많은지 생성물이 많은지 어림값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의외로 간단한데 요 간단한 순간에 유혹을 이기지 못해 존다, 끝이에요. 영원히 구제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다루는 것이 화학 평형이거든요. 여러분,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화학 평형이냐 지금 또 보여줄게요. 앞에서 일배 봤지만 이 반응식 또 나왔어요. 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죠? NO2가 젓갈색이었어. 아까 봤죠? 이게 젓갈색이었고 얘가 무슨 색이었어요? 무색이었는데 이 실험이 뭐냐? 반응물만 넣었다는 거야, NO2에. 됐습니까? 그랬더니 색깔이 옅어진 거야. 누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 N2O4가 생긴다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에 밑줄을 한번 쳐볼까요? 충분한 시간 앞으로 관념적으로요.
출제자가 충분한 시간 그러면 동적 평에 도달했구나라고 알면 돼요. 알았어요? 동적 평에 도달했습니다. 질문합니다. 왼쪽, 오른쪽 어디가 입자수가 더 많을까요? 화학 반응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애초에 반응물인 NO2를 놓고 실험을 한 거야. 그러면 이게 N2O4가 생겼다는 얘기는 정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됐다는 얘기야. 근데 앞에 개수를 보니 NO2 앞에는 개수가 2야. N2O4 앞에는 1이야. 숫자가 늘었어 줄었어. 그래서 입자수가 얘가 적어요. 이거 예측 가능해요? 오케이. 지금 말한 거 예측 가능하면 됩니다. 그렇겠구나. 자, 충분한 시간이 도달해서 평행에 도달했는데 이 그래프를 잘 보시라고. 그래프 아까 우리가 본 거잖아. 이거 반응물이 많아 생성물이 많아. 보니까 생성물이 많죠. 정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평행에 도달했구나. 이해 갔습니까? 여기까지?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생성물만 넣었어요. N2O4만 무색입니다. 근데 또 밑줄을 칩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일정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동적 평행에 도달했다. 그래서 봤더니 진해졌어요. 요거 입자수가 늘었을까 줄었을까? 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역반응이니까.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봤단 말이야. 봐라. 똑같은 조건이야. 지금 온도도 똑같은 조건이고 그랬더니 반응물이 많니 생성물이 많니? 이번엔 이게 반응물이잖아. N2O4가 지금 반응물이 많지. 생성물이 적고 무슨 반응? 우세. 얘 입장에서는 이게 우세하게 일어난 거야. 이거 이해가냐? 왜? 얘가 반응물이니까. 근데 얘 입장에서는 또 얘가 우세하게 일어난 거야. 정반응이니까. NO2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일까? 니들 밑에 거기에 쭉 읽어봐. 바로 밑에 조건이 같으면 반응물을 넣고 실험을 하든 생성물을 넣고 실험을 하든 결과는 동일하다. 써있어 안 써있어? 결과는 동일하다. 찾았어? 몇 번에 써있는지 못 찾았어? 맨 밑에? 여기 봐봐. 3번에 조건이 변하지 않으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에 유지돼 써있잖아. 이게 이 얘기라고. 이 반응을 했더니 잘 봐. 반응물이 적고 생성물이 커서 정반응 우세 이랬어. 근데 이 반응을 했더니 반응물이 많고 생성물이 적어서 이것도 역반응 우세 이랬는데 결론적으로 요 선 따라가 보라고. 요거 선 따라가 보라고. 빨간 선 요거 똑같다고. 그냥 누구 시각으로 보느냐만 그 차이지 결국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야. 이해 갔니? 오케이? 자, 화학 평형 상태의 특징이야. 1번, 2번은 그래서 이미 나하고 한 얘기야. 이게 지금 다 아까 주구장창 얘기했잖아. 1번, 2번 3번은 지금 보여줬어. 4번 봐봐.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방금 전 실험처럼 반응물을 넣고 실험을 하든 생성물만 넣고 실험을 하든 얘들은 어쨌든 평형으로 도달한다는 거야. 그냥 냅두면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가역이니까. 이해 갔니? 5번째. 그들의 개수는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변화한 반응물이든 생성물이든 변화한 농도의 비다. 아까 찾았잖아. 2대 1. 적어요. 자, 평형상수 또 똑같은 말. 눈으로 봐봐. 맞지? 반응물, 생성물 공존, 정반응, 역반응, 0이 아니다. 동일하고. 자, 이제부터 평형상수를 쓰는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거야. 알겠냐? 요거 바로 뒷면까지 하면 수업이 끝나. 카씨, 이거 뭐 1분 30초로 걸리겠냐 지금? 아우. 이래서 30초 잡아먹고. 얘들아, 니들이 밑줄을 쳐야 될 것이 있거든.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이렇게 묶고
형광펜이 있다면 여기다 쫙 그어줬으면 돼. 증명 여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온도가 일정하다는 외부 조건 아래에서, 알아서 과학자들이 하나의 화학 반응식을 가지고 실험을 계속 했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이 물질들과 이 물질들의 농도와 앞에 있는 계수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찾아보니 조건만 같다면 어떤 걸 집어넣어도 동일한 값이 나올 수 있는 식을 찾아낸 거야, 과학자들이. 미친 거지, 저거. 이 앞에 있는 스몰 a, 스몰 b로 농도를 나눠도 보고, 곱해도 보고, 지수를 올려도 봤더니, 얼라리 맞았네? 이렇게 된 거야. 자, 내 말이 뭔 말인지 아직은 감이 안 올 거야, 아니? 이 화학 반응식 똑같은 앞에 계수가 서 있는 화학 반응식이 있다면, 처음 농도를 3몰 농도 하고 실험을 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 식에 넣어서 평형에 도달한, 동적 평형에 도달한 그 농도를 여기 식에 넣어서 풀었더니 숫자가 나올 거 아니겠냐? 5몰 농도 넣어도 똑같이 나오더라는 거야, 숫자가. 실험 밑에서 평형 농도를 넣었더니. 7몰 농도, 0.01몰 농도 넣어도 똑같이 나오더라는 거야. 저 식에 넣으면. 실험적으로 찾은 거라고, 저거. 실험적으로. 근데 봐. 니네 이게 눈에 거슬리지 않아? 이거? 그지, 여기. 이게 몰농도란 뜻이야, 몰농도. 몰농도가 뭔 뜻이냐면, 들어봐. 이 몰농도는 정의가 이거야. 일단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야, 몰수. 근데 얘들아, 용액 그러니까 또 액체라고만 찡찡하게 생각하지 마. 기체가 서로 혼합돼도 그 용액이다, 알았냐? 기체 용액. 질문. 10리터 속에 5몰로가 있어. 10리터 속에 5몰로가 있다고. 얘 몇 몰 농도짜리야? 맞았어. 공감해? 지금 공감 못하는 사람 나한테 침 뱉어봐. 침 모으지 말고 그냥 뱉어봐, 알았냐? 모은 것만 좀 아파. 가래야? 그리고 10리터가 5몰이면 1리터는 이렇게 머릿속에 띄우라고. 10리터가 5몰이라고 내가 질문을 던졌으면 이게 정의잖아. 또 9 빼고 이제라 해라. 또 비례식인데 10분의 1 준 거잖아. 그래서 0.5 몰농도라고 얘는. 정의가 그거라고, 정의. 알았어? 이건 4단원에 가서 따로 배운다. 선생님이 그 쫙 나열해서 푸는 요령은 나 가르쳐 줄 거니까 지금은 그냥 몰농도 대입해. 숫자만 넣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출제자가 괜히 10리터 용기에 그러면 1리터로 바꿔서 풀면 돼. 그냥. 알았어요? 저 식이 뭐냐면 이 식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문제 하나 싹 풀어줄게요. 수소가 질소랑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이런 화학 반응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니들은 K는 바로 쓰는 겁니다. 잘 보세요. 분모가 누가 들어가냐고. 반응물이 들어간다고, 분모가. 그래서 누구? 수소의 몰농도, 질소의 몰농도, 분자에 생성물이 들어가. 암모니아 몰농도. 그래 놓고 저 앞에 계수를 여기다 올리는 거라고. 이렇게. 이게 평형상수야. 얘들아, 평형상수는 반응물 농도분의 생성물 농도야. 이해 갔어? 위에 있는 지수는 계수 때문에 집어넣는 거니까 뭐분의 뭐라고? 반농분의 생농이야. 이해 가냐? 단위가 있어, 없어? 얘는 단위가 없어. 그럼 잘 봐. 1보다 크면 생성물이 많은 거야, 반응물이 많은 거야? 그래, 생성물이 많은 거지. 자, 이제 니들한테 보이지 않는 화살표를 찾아주는 거야.
얘들아, 평형상수는 평형 농도를 대입하는 거야. 반응 초기 값이 아니라 반응이 끝났다는 표현 웃기다. 반응이 계속 진행되는데 평형에 도달한 그 농도 대입하는 거야. 어찌 보면 마지막 최종적 농도를 대입하는 거니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1보다 크다. 이해 가냐? 그러면 이게 정반응이야, 역반응이야? 그래, 이 정이랑 밑에가 반농이고 위에가 생농이라고. 이게 무슨 반응이겠어? 그럼 결론이야, 결론. 빨간색, 노란색, 누가 반응이 잘 일어나서 이렇게 대가리래. 머리가 이만 커졌냐고. 그렇다니까 정반응이 우세하다. 이런 거야. 1보다 크면 정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했구나. 이런 거지.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정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평형이라는 거야? 역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평형이라는 거야? 이렇게 결론은. 선생님, 일은 없나요? 없어! 일이 어딨어? 있겠죠. 수억만 분의 1을 하면 1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다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 알았어요? 지금 이 값은 평형상수 이 값은 뭐라고? 평형에 도달한 후의 농도기 때문에 무슨 반응 우세한 상태에서 이게 일어났을까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봅니다. 제가 이렇게 쓸게요. 여기가 4몰농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단위예요, 그냥. 이 몰농도의 단위예요. 라지 M은 없습니다. 반응 전에 이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제가 주는 거예요. 출제자가 주는 겁니다. 반응 후를 보니 얘가 2몰농도가 생겼대요. 자, 우리가 1단원에서 여러분들 자기가 1단원을 좀 소홀했다 그러면 한번 살펴봅니다. 반응 전의 농도와 반응 후의 농도를 이렇게 바로 표현할 때 우리가 요 틀 안으로 집어넣을 때 여기 반드시 이거 쓰라겠죠, 제가. 이게 계수비죠. 몰수비죠. 부피비죠.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이게 여기 쓰여진 거예요. 생성물이니까 플러스 붙이고 이게 생성된 거면 봐보세요. 뭐 곱한 거? 1 곱한 거 1을 그냥. 그러면 얘도 뭐라는 얘기예요? 1이고 얘는 3이라는 얘기죠. 몰농도 붙이고 이렇게. 다만 얘들은 반응물이니까 이래야죠. 반응물이니까. 사라져줘야죠. 얘 몇 몰농도 남아요? 얘는요. 그러면 평형에 도달한 상태, 공존이잖아요.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식에다가. 그래서 얘를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지안 뺍시다. 어차피 단위는 없어지는 걸로 하니까. 1의 세제곱이고 여기는 뭐예요? 3이고 얘는 얼마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얘보다 컸자고. 정반응 우세 이거예요. 이게 갔어요? 무슨 말인지? 평형상수 K를 이렇게 구한다고 여러분들. 알았어? 근데 이거 왜 구할까? 이거 추론하려고 지금 이거 정반응 잘 일어난 건데 온도 좀 바꿔볼까? 온도를 좀 바꿨어. 그랬더니 4분의 3이 나왔어. 에이씨 이거 안 되겠다. 온도를 높여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2분의 9가 나오고 나중에는 뭐 5분의 400이 나오고 자꾸 K가 커지면 이게 뭔 줄 알아? 이게 하버법이라는 법인데 하버라는 사람이 이걸 얻으려고 그러면 이 생성물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야겠지. 그럼 K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서 클 조건을 온도 압력으로 막 조절해 가지고 K 값을 계속 구했던 거야. 큰 값이 나으니까. 알았냐? 근데 이게 또 온도 압력 조절한다고 마냥 커지진 않아. 또 커도 아유 돈이 많이 드네. 이 경제적 효과 가치를 따질 때 이거 K를 많이 써. 알았어? K 값이 적당히 높으면서 돈은 적게 드는 구역이 있어. 알았어요? 물론 이 사람이 이거 연구하고 성공하는 바람에 1차 세계대전이 터졌죠. 와이프 죽고 자살했어. 같은 화학자였거든.
하지 말라고 했거든, 남편한테. 근데 남편이 연구실이 너무 힘드니까, 이것이 월세 내기도 어려우니까 머리 좋다는 그걸로 그냥 해버린 거야. 그래서 독일 수뇌부에다 올렸더니, 야, 너 수장. 그리고선 전쟁이 땅 터져가지고 폴란드 침공하고 프랑스 막 마지노선 알죠, 여러분? 마지노선. 프랑스가 막 설치한 거. 그거 무해갖고 독일이라 침공하고 와이프 집에서 자살하고. 결국 얘도요, 하버도 2차 세계대전이 누가 일으켰어요, 그건? 히틀러가 일으켰죠? 얘 유대인이었거든. 오체를 추방돼요. 기구한 삶을 산 사람이죠. 자, 요거 하나만 보고 갑시다. 요거 여러분 책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요거 불균일 평형상태 없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분명히 세컨드 에디션으로 보냈는데 출판사가 포스트 에디션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여기 오타 몇 개 있어요, 여기에.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내용은 거의 비슷하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고체도 있고 기체도 있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요렇게 기억하세요. S 고체죠? 액체죠? 얘들을 무조건 평형 상수식해서 제외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고체나 액체는 너무 입자수가 많아서 이 평형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건 뭐가 같냐면, 여러분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한테? 잠이요. 이런 애도 있겠지만 내일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저한테 조금의 산소라도 좀 주시면, 이런 사람은 없잖아. 산소는 깔리고 깔렸는데. 그 얘기예요. 충분 조건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뺀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역 반응이죠, 그죠? 이 가역 반응을 보시면 아까 이거 내가 막 주저리 얘기한 거 아니에요? 시멘트고 뭐 수산화 칼슘수, 이거 얘만 기체고 나머지 다 고체죠. 그럼 K 이렇게 써요. 생략한다고요, 그냥. 반응물 탄산가스 없애버린다고. 알았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구해서 주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구해줄게요. 잘 보세요. 평형상수는 이게 기본입니다. 먼저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평형상수식을 쓰세요. 여기 써볼까요? 어떻게 쓸래요? 반응물이 질소예요. 이렇게 몰롱도 표시해 주시고요. 반응물이 수소예요. 이렇게. 그리고 NH3. 이게 K. 우리 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반농분해 생농 됐고요. 다음 2번. 생성물의 평형상태에서 그 평형상태의 농도를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라. 요 문제 보세요. 먼저 K부터 구합시다. K는 반응물이 A네요. B고요. 여기 제곱. C네요. 여기 제곱. K는 썼어요. 그리고 농도가 0.2, 0.4, 0.8이래요. 언제? 평형에 도달할 때 넣어서 푸시면 됩니다. A는 0.2 쓰시고요. 이거 조심하십시오. B가 0.4인데 이거 0.16이라 쓰지 마시고 이렇게 나열하세요. 0.4, 0.4로. 알았습니까? 이거 나열해 버릇하면 암산으로 풀려요. 얘는 0.8이에요. 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거 지워서 2, 지워서 2, 지워서 0.1. 그래서 20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이해 갔어요? 여러분 20은 1보다 크냐 작냐? 커요. 여러분 20은 1분의 20이야. 정반응이 우세한 반응이에요. 이해 갔어요? 다음 3번. 만약에 평형상태의 농도를 평형상수에 대입해서 평형상수를 구하는데 2번처럼 평형상태의 농도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전반으로 써서 풀어내서 풀어란 얘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아까 풀었던 거거든. 풀었던 거야. 봐봐라. A라는 애가 3B랑 만나서 2C가 된 반응이에서 얘가 0.4, 0.4 있었어. 얘는 없었고 반응 전에. 그럼 우리는 개수를 쓴다. 1대 3대 2.
그럼 반응 후가 되었어. 힌트. 얘를 얼마로 줬어? 0.2라고 줬어. 그러면 그냥 올리라고 이렇게 0.2 없던 애가 생긴 거니까 그럼 2가 0.2가 되려면 0.1을 곱하면 되죠. 그럼 0.3이 되고 0.1이 되는데 둘 다 반응물이라. 그래서 얼마 남아요?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K는 A 농도가 0.3이에요. 곱하기. 이거 3제곱이야. 그러면 이거 3개를 쓰시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2개를 쓰시고 그러면 요 샥 해서 2 곱하기 2만 남잖아. 이해하냐? 그럼 이거 100분의 3 아니야.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얘들아, 다 해놓고 틀리는 건, 그리고 저렇게 계산할 때 실수하는 건 기세가 꺾이는 것 중에 제일 많은 이유야. 선생님처럼 저렇게 쭉 나열해서 흐름을 깨지 마. 0.1에 세제곱 넣고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0.1, 0.1 조금 창피하더라도 알았니? 그래, 흐름이 안 깨진다.